비밀의 시간 다시 1. 마르야레나 렘브케 지음 김영진 옮김. 보라색 집. 그 길에서 보라색 집은 우리 집 하나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도시 전체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라색 집일지도 몰랐다. 엄마는 빨간색 집을 원했다. 잘 익은 링곤베리, 핀란드에서 술록구이의 주요 소스로 쓰이는 과일처럼 짙은 붉은색이면 좋겠어. 아빠가 말했다. 난 블루베리처럼 탁한 파랑이 좋아. 마티 오빠도 외쳤다. 전 오이 같은 초록색 집이요.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집이 무슨 음식이냐? 할머니는 나무 집에는 노란색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빠가 파란색을 원했기 때문에 파란색이 마음에 들었다. 타협할 줄 알아야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더니 파랑과 빨강을 섞어버렸다. 엄마가 말했다. 이게 타협의 결과군요. 초록과 노랑을 섞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티 오빠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보라색으로 칠해 놓으니까 바보 같아요. 꼭 권투하다가 얻어터진 눈두덩 같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다. 이웃들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도리지를 쳐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들 보라색 집에 적응해 갔다. 나는 새 나무에서 풍기는 향과 페인트 냄새가 좋았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집의 냄새부터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낡은 집에 새들어 살았다. 아빠는 이 집을 손수 지었다. 물론 모두 혼자서 지은 것은 아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도 힘 닿는 대로 아빠를 도왔다. 마티 오빠와 나는 지하실에서 돌을 날랐고 양동이로 배합기에 넣을 물을 나르기도 했다. 엄마는 거의 혼자서 페인트 칠을 다 했고 할머니는 커피를 끓이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오스카리는 집과 공사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커피가 담긴 보온병과 샌드위치 바구니를 날랐다. 몸은 고됐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아빠였다. 아빠는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야 공사장으로 갈 수 있었다. 그 탓에 늘 공사판 조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가 지면 불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우리는 집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사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마티 오빠, 오스카리, 투오모, 그리고 나. 이렇게 7 식구였다. 투오모는 막내로 갓 2살이 되었고 오스카리는 4살, 나는 10살, 그리고 마티 오빠는 12살이었다. 우리는 꽃들이 막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봄에 새 집으로 이사했다. 숲에는 아네모네와 앵초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 몇 송이를 꺾어 유리병에 꽂아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우리 집에는 꽃병이 없었다. 집안에 꽃을 꽂아 놓는 일도 드물었다. 여름에는 바깥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고 겨울에 꽃을 보려면 꽃집에서 사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쌌다. 나는 탁자에 올려놓은 꽃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뿌리가 있는 꽃들만 좋아했다. 그래야 꽃이 흙에 뿌리를 내리며 계속 자랄 수 있다면서. 할머니가 내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넌 누가 내 머리를 자르면 좋겠니?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할머니,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머리가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툴툴거렸다.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머리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할머니는 집에서 개 키우는 것을 싫어했다. 썰매를 끌거나 목장을 지키는 개들은 적어도 할 일이나 있지. 하지만 집에서 무슨 개냐? 그런 개가 왜 필요해? 하지만 우리한테 개가 생겼다. 우리는 저마다 개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다. 마티 오빠는 개가 좋아서 만날 펄쩍펄쩍 뛰어댄다며 요요라고 불렀다. 아빠는 고아라는 뜻에서 외돌토리라고 했다. 우리는 그 개를 동물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는데 부모 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언뜻 보기에 스페니얼과 슈나우저의 잡종 같았다. 오스카리는 귀가 축 처졌다고 해서 축축이, 그리고 엄마와 나는 무스티라고 불렀다. 안티 할머니가 키우는 검은 잡종개 이름이 무스티인데 둘이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준 이름이다. 투오모는 엄마와 내가 부르는 이름을 줄여서 무라고 했다. 그러자 오스카리가 투오모를 타일렀다. 너 자꾸 무 하지 마. 자기가 먹는 무인 줄 알겠다. 그러지 말고 너도 축축이라고 불러. 쉽잖아.
투오모는 뭐든 열심히 배우는 아이였다. 그래서 투오모한테 걔 이름은 축이가 되었다. 할머니는 무스티를 부엌에서 내쫓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소리쳤다. 썩 꺼져, 이놈의 개. 우리한테 말할 때는 이런 표현도 썼다. 이놈의 늑대 손자, 어서 썩 부엌에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겠니? 안 그럼 끓는 솥에 쳐 넣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스티를 구하러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개는 우리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서로 자기 곁에 두려고 난리였다. 오늘은 누가 데리고 잘지, 누구랑 놀지, 누가 쓰다듬어 줄지를 놓고 우리는 만날 다퉜다. 우리는 개와 뒹굴며 모든 어리광을 다 받아주었지만 약을 올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무스티는 우리가 제 꼬리를 잡아 당기고 장바구니처럼 번쩍번쩍 들어 올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좋아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이리저리 뒹굴었다. 보라색 집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었다. 행복한 봄은 근심 없는 여름으로 이어지고 여름은 즐거운 가을로, 가을은 멋진 겨울로 이어지리라. 그리고 올 겨울에는 산더미 같은 선물들과 함께 1년 가운데 가장 멋진 명절 크리스마스를 맞으리라. 행복이란 털실. 할머니는 부엌을 좋아했다. 심지어 잠까지 부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반대했다. 부엌은 방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거실도 방이 아니긴 마찬가지야. 하지만 엄마의 고집이 더 셌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침대는 거실에 놓였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거실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층에서 내려와 보면 할머니는 벌써 부엌 화덕 앞에 서 계셨다. 우리가 잠을 자러 갈 때도 할머니는 여전히 부엌에 계셨다. 창가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빨간 제라늄이 피었고 화덕 위에는 할머니가 커피 끓일 때 쓰는 구리 주전자가, 식탁에는 할머니의 컵이, 그리고 할머니의 발 밑에는 털실 바구니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부엌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다. 할머니가 실을 감을 때 도와드리기도 했다. 4월이 끝나 가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와 부엌 식탁 앞에 앉아서 실을 감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보라색은 아주 신비로운 색 같아요. 집안은 이렇게 밝고 깨끗한데 밖에서 보면 왠지 아주 오래된 집 같아서 비밀에 쌓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새 집이랑 어린애들은 비밀이 없는 법이야. 보이는 거야 비밀스럽든 어떻든. 저도 비밀 같은 거 싫어요.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리야 없지. 산다는 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단다. 인생은 이 털실이나 마찬가지야. 어떤 때는 너무 가늘어서 뜨개질하기 힘들다가 또다시 복슬복슬 털이 많아지면서 금방 양털에서 뽑아낸 것처럼 보드라워지지. 이 털실을 지은 사람이 제대로 못 자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행복이란 털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자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게 또 좋은 거고. 초등학교에서 김나지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하는 인문계 중등학교에 가려는 아이들은 5월에 모두 입학 시험을 봐야 했다. 시험 과목은 수학과 글짓기였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오자 아빠가 사다리에 올라가 현관문 위에 전등을 달고 있었다. 내가 아빠에게 소리쳤다. 아빠, 사다리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저 시험에 붙었어요. 아빠가 대답했다. 겨우 그런 것 때문에 내 목이 부러지는 일은 없을 거다. 너야 당연히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 걸 뭐. 내가 누구 딸인데 안 그래? 아빠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나는 사다리 옆을 지나치면서 아빠의 종아리를 살짝 꼬집었다. 아이고 아파라. 아빠는 아파 죽겠다는 듯이 엄살을 떨었다. 나는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와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엄마가 서랍장으로 가더니 선물을 하나 꺼내왔다. 평소 우리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서랍장이었다. 그렇다고 엄마가 서랍을 잠가두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서랍장이니 안을 뒤지거나 거기에 뭘 넣어둘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우리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것은 엄마의 서랍장이었다. 엄마가 내민 선물은 손가방이었다. 납작한 회색 가방으로 은색의 금속성 똑딱 단추가 달려 있었다. 호박단, 광택나는 얇은 견직물로 된 안감 역시 회색이었고 안은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내가 물었다. 여기에 뭘 넣어 다녀요? 엄마가 대답했다. 지갑이랑 빗이랑 손거울 같은 걸 넣어 다니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코 푸는 손수건이야. 하지만 손수건은 그런데 너 다닐 필요가 없지? 할머니가 한마디 하더니 소매 안에 꽁쳐둔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 여발한 듯이 팽 하고 힘있게 코를 풀었다. 엄마와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짓을 주고 받았다. 할머니는 손가방을 싫어했다. 특히 여자 어린애들이 그런 것을 들고 다니면 아주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나는 손가방이 마음에 들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지가 문제였다. 엄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어깨끈도 없고 그렇다고 배낭처럼 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게 그걸 왜 손가방이라고 부르겠니? 나는 손가방을 일기장과 함께 내 나무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 일기장은 자주 꺼내야 하지만 손가방은 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기장이 위, 손가방이 아래였다. 가끔씩 손가방을 꺼내 손에 쥐어 볼 때마다 그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자면 두 손이 모두 필요하니까. 새로운 이웃. 바람이 떠민 듯 눈앞에 새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났다. 하지만 그 애는 바람이 떠민 게 아니라 제 오빠한테 쫓기는 참이었다. 내가 친구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안녕. 커다란 갈색 눈동자, 뒤로 바짝 당겨 말꼬리처럼 하나로 묶은 갈색 머리. 몸집이 아담하고 키가 작은 그 애가 활짝 웃었다. 그의 오빠 역시 머리카락은 갈색이었지만 키가 더 크고 체격도 좋았다. 하지만 웃지는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여기 이 보라색 집에 살아. 그 애가 대답했다. 알아. 그의 오빠가 화난 눈초리로 동생을 노려보며 너 나중에 두고 봐 하고 한마디 던지고는 사라져버렸다. 내가 물었다. 너 때문에 화난 거니? 그 애는 어깨만 한번 으쓱해 보였다. 에이노 오빠는 늘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 그나저나 난 비르기트라고 해. 너희 집 맞은편에 살아. 만날 보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비르기트의 집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나는 비르기트의 아빠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빠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 번 공사장에 찾아와 아빠한테 사우나 아궁이 만드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말도 해주었다. 비르기트 아빠는 벽돌공이었다. 비르기트의 엄마는 가죽 공장에서 일했다. 비르기트 엄마는 가죽 코트를 그리고 비르기트 아빠와 에이노는 가죽 점퍼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비르기트에게 물었다. 너도 가죽 점퍼 있니? 당연하지. 엄마는 싸게 살 수 있거든. 난 새 가죽 치마도 있어. 가을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난 김나지움에 가. 비르기트가 맞장구를 쳤다. 나도. 나는 같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기뻤다. 마티 오빠는 실업학교에 다녔는데 오빠의 학교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다. 우리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르기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 길이었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여름방학이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위에 뭐가 있나 둘러보고 있었을 뿐이다. 비르기트가 말했다. 우리 집에 가자. 비르기트의 엄마는 집에 없었다. 그의 아빠는 식탁 위에 둥근 빵 덩어리와 버터 접시 그리고 소시지를 통째로 차려놓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비르기트의 아빠가 비르기트를 쳐다보며 말했다. 방금 빵을 한쪽 먹으려던 참인데 집에 우유가 한 방울도 없구나. 내가 물었다. 빵에 우유를 발라 드시려고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우스워서 킥킥거렸다. 우리 이웃집애구나. 그래 넌 이름이 뭐니? 레나요. 그래 레나 잘 들어라. 너 이 집에서는 버르장머리 없이 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희 보라색 집에서는 어린애가 어른 앞에서 까부는 게 통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어림없어. 이 집의 우두머리는 나라고. 비르기트가 조리대 위에 놓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대답했다. 제가 얼른 가서 우유를 사올게요. 우리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비르기트가 입을 열었다. 늘 저러진 않으셔. 화나는 일이 있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만 저러죠. 내가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비르기트가 덧붙였다. 아주 재밌으셨을 때도 있어. 그래 그렇겠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 비르기트의 아빠가 웃거나 남들을 웃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비르기트의 아빠가 조금 무서웠다. 동화책에 나오는 음침한 난쟁이가 생각났다.
그 난쟁이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프고 햇빛이 비치면 눈이 아팠기 때문에 지하에 살았다. 그때 비르기트의 엄마가 길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비르기트의 엄마는 자전거를 세우더니 우리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비르기트가 우유를 사러 간다고 대답했다. 비르기트의 엄마가 커다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우리 손에 동전을 쥐어주었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사 먹으렴. 비르기트의 엄마는 눈동자가 파랬는데 비르기트를 바라볼 때면 그 파란 눈동자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비르기트는 아주 예뻤다. 눈동자가 제 아빠처럼 갈색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뻤다. 비르기트의 눈동자는 갈색이라 행복한지 슬픈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눈동자가 파랗거나 잿빛이거나 초록색이면 나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적어도 나 자신은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내게 파란 눈은 바다나 호수였고 잿빛 눈은 구름이나 바람, 그리고 초록 눈은 평야나 초원이었다. 불투명한 쪽빛 눈동자는 무거운 땅 덩어리였다. 우리는 비교적 빨리 걸었다. 정확히 말하면 비르기트가 빨리 걷고 나는 거기에 보조를 맞췄다. 나는 비르기트가 제 아빠가 무서워서 서두르는 줄 알았다. 하지만 비르기트는 오로지 아이스크림에만 관심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저기 구경하며 늑장을 부렸다. 내가 조바심이 나서 물었다. 우리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니? 비르기트가 대답했다. 아이스크림만 빨리 먹으면 돼. 우유는? 우유는 있어. 엄마가 날마다 우유를 사오거든. 내가 우유를 산 건 아빠가 그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말도 그런 식으로 하신 거고 아빠는 내가 자기한테 우유를 갖다 바치길 바랐어. 왜? 난들 알겠니? 비르기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싱긋 웃었다. 우리가 우유를 사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비르기트의 아빠는 정말로 떡하니 열린 우유통과 우유컵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비르기트는 자기가 사온 우유통을 다른 우유통 옆에 나란히 세워놓았다. 비르기트의 아빠가 말했다. 그래야지. 아빠가 우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딸이 가서 우유를 사와야지. 안 그래 여보? 비르기트의 아빠가 화덕 앞에 서 있는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다. 비르기트의 엄마는 냄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럼요. 나는 비르기트와 함께 그 애 방으로 갔다. 비르기트와 에이노는 각자 자기 방에 있었다. 비르기트는 에이노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오빠 방부터 먼저 보여주었다. 에이노의 방에는 전축과 라디오가 있었다. 책장에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책상 위에도 책이 높이 쌓여 있었다. 내가 놀라서 물었다. 내 오빠가 저걸 다 읽은 거야? 비르기트가 대답했다. 저것보다 더 많이 읽었어. 책은 나도 많이 읽어. 엄마가 우리더러 책벌레래. 나도 책벌레야.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책을 한 권 꺼내들었다. 추장의 딸이라는 제목이었다. 내가 물었다. 인디언 이야기? 비르기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에이노의 책들을 쭉 훑어보았다. 대부분 인디언 아니면 카우보이 책들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책 더미 맨 아래에서 타잔 책 3권을 발견했다. 타잔, 원숭이들의 왕, 그리고 타잔과 제인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야. 타잔 이야기는 나도 몇 개 읽었어. 난 아프리카가 좋아. 비르기트가 물었다. 아프리카에 가봤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못 가봤지. 난 외국에 가본 적 없어. 하지만 가보지 않았어도 좋아할 수는 있어. 난 코끼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코끼리는 아프리카에 살거든. 비르기트는 나더러 그 책 3권을 빌려가라고 했다. 자기 오빠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겨드랑이에 낀 책 3권을 얼른 읽고 싶어 어찌나 몸이 달던지 비르기트의 방은 보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구경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띈 사실은 비르기트는 뭐든지 참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였다. 그의 방은 인형, 장난감, 온갖 잡동사니 만화책 등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비르기트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코끼리 울음소리와 코끼리 무게의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비르기트보다는 책이 먼저였다. 책부터 읽고 비르기트를 다시 만나야지. 그래도 그 애는 화내지 않을 거야. 비르기트는 화내는 법이 없으니까. 비르기트는 기껏해야 말을 더듬는 게 고작이었다. 당하거나 슬플 때 아니면 겁이 날 때 그 애는 말을 더듬었다. 비르기트는 학교에서 자주
겁을 먹었다. 가을에 우리가 같은 반이 되고 나서야 나는 이 사실을 알았다. 비르기트와 나. 비르기트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다. 그 애는 동생이 없어서 오스카리와 투오모와도 잘 놀았고 무스티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했다. 한 번은 비르기트가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을 했다. 애들이랑 동물을 훔칠 수가 없어. 당연하지. 나는 까르르 웃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게 여겨졌다. 오스카리와 투오모는 물론 엄마 아빠, 할머니, 마티 오빠까지도 모두 비르기트를 좋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씩 할머니 특유의 먹구름 낀 눈초리를 하고 비르기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도 늘 그런 식으로 뜯어보곤 했다. 내가 물었다. 할머니 비르기트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난 걔 속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아마 눈 때문일 거예요. 눈이 갈색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히기 힘들어요. 눈이 꼭 들여다볼 수 없는 땅속처럼 어둡잖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말재주는 어쨌거나 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어서 좋다. 저야 제가 생각하는 걸 늘 다 말하는데요 뭘. 전 비밀 같은 건 싫어요. 두고 봐라 생길 테니. 할머니의 말은 옳았다. 비르기트는 선물을 자주 가지고 왔다. 만화책이나 책, 초콜릿, 막대 사탕 같은 거였다. 비르기트는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다. 가끔 심부름을 가면 남은 돈은 모두 비르기트 차지였다. 나는 비르기트의 방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방에 차고 넘치는 물건들이 거슬렸다. 그것은 어쩌면 비르기트가 수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법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비르기트는 만화책도 건성으로 받고 초콜릿도 죄다 뜯어 놓기만 할 뿐 먹지 않았다. 도자기 개와 황동 고양이들은 모두 신발 상자 안에서 뒹굴었다. 비르기트가 번번이 신발 상자를 걷어 차는 바람에 개들은 고양이한테 부딪혀 머리나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내가 비르기트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화장실이었다. 그곳은 전에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 냄새와 집 냄새가 조금 났다. 화장실에 가려면 먼저 마당부터 가로질러야 했다. 그러고는 빨간색 화장실 문의 문고리를 위로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뒤 이를 보다 놀라운 일이 없도록 문 안쪽에 달린 문고리를 잘 걸어 잠그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에 비로소 변기가 있었다. 둥그런 구멍 2개에는 모두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다. 이를 보고 나면 그 뚜껑을 다시 덮어 놓아야 했다. 비르기트와 나는 그 변기를 똥 누는 왕좌라고 불렀다. 우리는 책을 들고 같이 화장실에 갈 때가 많았다. 낮에는 화장실의 작은 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책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여름이면 저녁 때까지도 화장실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가을과 겨울에는 초저녁만 돼도 어두웠기 때문에 마당과 계단을 비추기 위해 손전등을 가지고 가야 했다. 바깥은 깜깜했다. 우리는 작은 깔개 위에 손전등을 내려놓고 변기에 앉아 발을 대롱거리며 다락에 둥지를 튼 올빼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화장실을 염탐하며 다르르 달려가는 쥐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렸다. 나는 소름이 쫙 끼쳤지만 비르기트는 태연했다. 우리가 쥐 머리에 오줌을 싼다고 생각해봐. 내가 한술 더 떴다. 아니면 똥. 우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변기 옆 나무 의자 위에는 네모나게 찢어 놓은 신문지 더미가 있었다. 나는 사진이 있는 종이는 절대 쓰지 않았다. 사진에 사람 얼굴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괜찮았다. 내가 비르기트에게 말했다. 냄새가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집은 수세식 화장실이잖아. 줄만 잡아당기면 냄새까지 죄다 씻겨 내려가. 비르기트가 대꾸했다. 그럼 누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모르잖아.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그걸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뭘. 그리고 그런 얘긴 하는 게 아니야. 냄새가 나거나 추한 얘기는 하면 안 돼. 비르기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 둥그런 변기에 앉아서 즐거운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곧 완성될 우리 집 욕실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껏 사우나밖에 몰랐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욕조에 몸을 담근 적이 없었다. 육지에 들어가 누우면 바다에 등을 대고 누워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욕조에 처음 들어가 누웠을 때 더럭 겁이 났다. 내가 목욕을 좋아하고 뜨거운 물에서 긴장을 풀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욕조 탓이 아니었다. 욕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 엄마는 내게 이런 말을 했더랬다. 그것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호수에 눈을 한 아빠. 아빠가 말했다. 너한테 좋은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우리는 블루베리를 따러 숲에 갔다. 평소에는 블루베리나 따고 있을 시간이 없다던 아빠가 그 주 일요일에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다며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도 숲의 향기를 마시고 새로운 힘 좀 얻어야겠다. 내가 물었다. 숲에 가면 여기에 양동이의 힘도 좀 담아올까요? 미소를 머금은 아빠의 얼굴은 정말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아빠는 퇴근한 뒤 여전히 새집 공사를 하고 있었다. 위층에 있는 방은 마무리 공사를 해야 했고 욕실엔 타일을 붙여야 했고 다락은 단열 공사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돈 문제까지 겹쳤다. 나는 일꾼 한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을 할머니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다. 내가 아빠에게 말했다. 비르기트는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빠도 그냥 벽돌공이잖아요. 엄마는 가죽 공장에서 일하고요. 그래도 우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대답했다. 걔네는 집을 안 지었잖니?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옛날 집에서 사니까 그렇지. 게다가 아이도 둘밖에 없고. 내가 물었다.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요? 그럼, 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공짜로 가지고 싶진 않단다. 아빠는 바위 위에 걸터 앉더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가을에 입을 외투 말고는 필요한 거 없어요.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래. 김나지움에서 입을 외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블루베리가 많이 달린 가지를 하나 꺾어서 아빠한테 내밀었다. 아빠는 앞만 바라보며 블루베리를 하나씩 따서 입에 넣었다. 이윽고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입술과 혀가 시퍼래져 있었다. 너도 우리가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알 테지? 마티나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니 꼭 공주처럼 보일 필요는 없을 거야. 마티 오빠는 김나지움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거야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괜히 우쭐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머리 좋은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조금 짜증을 냈다. 전 우쭐댄 적 없어요. 하지만 저도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싫어요. 딴 애들은 모두 새 외투를 입고 올 거란 말이에요. 엄마랑 얘기를 해보렴. 돈은 엄마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난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산지 벌써 오래됐단다. 그럼 아빠가 우리 집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물으면서 비르기트 아빠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눈썹을 축혀 올리며 말했다. 그 사람 열등감이 있나 보군. 내가 물었다. 열등감이 뭔데요? 열등감이란 말이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무 높은 코, 헐어 빠진 외투, 이런 거 말이죠.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인도 사람들은 다들 한 가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단다. 가난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자로 살지, 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바보로 살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똑똑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굳이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 되지 않아. 멍청한 사람이 똑똑한 척 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음 편히 사는 거야. 내가 소리쳤다. 전 그럴 수 없어요. 나도 안다. 아빠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은 같은 운명을 경험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 지금 부자인 사람들도 다음번에 태어나면 국어를 하러 다녀야 하고 지금 똑똑한 사람은 바보였던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도 몰라. 그냥 믿는 거지. 그건 너무 불확실해요. 그래, 확실한 건 우리 주위에 맛있는 블루베리가 자란다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수다나 떨고 있다는 거하고 어서 일어나 일하러 가자. 나는 아빠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블루베리는 앞으로도 4, 5주는 더 딸 수 있지만 아빠와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야 1년에 2번이었다. 아빠는 늘 시간이 없었다. 아빠가 모처럼 시간이 나면 식구들은 앞다투어 아빠랑 이야기하거나 아빠 무릎에 앉거나 아빠와 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정말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날이면 아빠는 만돌린을 연주했다. 아빠는 바이올린, 기타, 아코디언, 만돌린 등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돌린을 가장 좋아했다. 아빠 말로는 만돌린 연주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단다. 옛날에는 만돌린 곡조에 맞춰 노래까지 불렀다는데 지금은 노래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 아빠는 그냥 악기만 연주하며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빠의 눈은 평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맞힐 수 있다고 그토록 자신하는 파란 호수 눈이었다. 하지만 아빠가 악기를 연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오빠. 나는 계약에 맞춰 벨벳 단추가 달린 빨간 스웨터를 선물로 받았다. 오스카리가 한마디 했다. 꼭 산타 할아버지 옷 같아. 내가 거울을 보며 대꾸했다. 산타 할아버지 옷은 단추가 하얘.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엄마도 한마디 거들었다. 산타 할아버지는 배가 나왔잖아. 엄마는 초원처럼 푸른 초록색 눈을 반짝이며 대견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르기트만큼 예쁘지 않았지만 새 옷을 입은 모습은 내가 봐도 괜찮았다. 나는 엄마를 껴안고 귀갯말을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마티 오빠가 말했다. 김나지움에서 너한테 반하는 녀석들이 몇 있겠는걸? 내가 대답했다. 헛수고들 하지 말라고 해. 난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니까. 나는 교실에서 비르기트 옆 자리에 앉았다. 내 뒤에는 세포라는 남자애가 앉았는데 그 애 때문에 새 학교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게 시작되었다. 세포는 나를 자꾸 꼬집었다. 나는 첫날만 그러고 말려니 싶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세포는 계속해서 내 팔과 등을 꼬집어댔다. 내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엉덩이를 꼬집기까지 했다. 나는 고자질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몸은 시퍼런 멍투성이었고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다. 세포는 비르기트는 건드리지 않았다. 비르기트는 놀려대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비르기트는 일어서서 대답할 때마다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반 아이들과 몇몇 선생님들은 비르기트가 조금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비르기트는 자기가 아는 것을 똑바로 표현하지 못했다. 나는 학교가 좋았다. 아니, 세포만 없다면 학교를 좋아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르기트는 발표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학교를 좋아했을 것이다. 비르기트의 말 더듬는 버릇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세포의 꼬집는 버릇은 선생님한테 고자질하지 않고서는 금방 고칠 수 있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운동장에 서 있었다. 비르기트가 목에 염증이 생겨 학교를 결석한 날이었다. 세포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자작나무에 등을 기대고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세포가 개처럼 손가락을 탁탁 부딪히며 실실 웃었다. 내가 말했다. 우리 오빠는 권투클럽 회원이야. 세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어디 있는데? 저기. 나는 우리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남자애들이 모여 서 있는 곳을 가리켰다. 세포도 만만치 않았다. 이름이 뭔데? 넌 몰라도 돼. 다 거짓말이야. 넌 남자 형제 같은 거 없어. 세포가 그렇게 대꾸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난 남자 형제가 3명이나 돼.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막 우리 쪽을 보고 있어. 세포는 약간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확실히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럼 불러봐. 세포가 또다시 손가락을 맞부딪혔다. 내가 오빠 이름을 불렀다. 마티 오빠. 물론 마티 오빠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오빠의 학교는 3km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오빠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러자 내가 아까 가리켰던 남자애들 가운데서 한 명이 무리에서 빠져나오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남자애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세포가 날 꼬집어. 수업 시간에도 계속 꼬집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남자애가 이번에는 세포한테 물었다. 너 대체 왜 그래? 세포는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남자애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세포를 위협했다. 얘를 한 번만 더 꼬집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너도 아프게 해줄 테니 알아서 해. 알아들었어? 세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눈치는 있어서 상대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내가 남자애한테 말했다. 쟤한테 내가 우리 오빠라고 했어. 남자애가 물었다. 넌 오빠가 없니? 있어. 남자 형제가 3명이나 되는걸. 남자애가 웃었다. 그거면 충분하지. 남자애는 팔꿈치를 땅에 디디고 제자리에서 반 바퀴를 빙 돌아 다시 자기가 온 곳으로 걸어가 버렸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나도 교실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서둘러 남자의 뒤를 따라갔다. 남자애는 어느새 자기 친구들 무리에 섞여 있었다. 내가 물었다. 이름이 뭐니? 마티. 남자애는 이마를 찡그리며 되물었다. 너 설마 계속해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닐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그 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검은 곱슬머리,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윽한 잿빛 눈, 그리고 장난기 어린 입. 내가 대답했다. 아니, 따라다닐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널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마티는 싱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마티의 친구들은 깔깔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내가 비르기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비르기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늘 이상하게 굴어. 천사나 신에 대한 농담쯤으로 여긴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놀리고 비웃는 거야. 우리 아빠도 늘 신을 비웃는 농담을 하거든. 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너도 같이 웃니? 비르기트가 솔직히 대답했다. 가끔은 농담이 웃길 때는. 난 이제부터 사랑에 대한 농담에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갑자기 뱃속이 뜨거워지면서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 그러더니 뭔가가 쿵쿵 뛰어댔어. 어쩌면 사랑은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지도 모르지. 비르기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배 위에 손을 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탄성을 질렀다. 나도 느껴져. 내 뱃속에서 사랑이 뛰고 있어. 불행. 우리 집 1층에는 거실과 방 1개,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방 3개와 욕실이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설탕 탄 우유를 홀짝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유에 늘 뜨거운 물을 부어두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아주 검소하셨지. 할머니가 고개를 내저으며 웃었다. 설탕물을 마시질 않나 하여튼 좀 제정신이 아닌 구석이 있었어. 내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다. 좋아하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나를 진정시켰다. 그래 그냥 좀 괴짜였다고 해 두자꾸나. 거실에 있던 엄마가 복도로 나오며 소리쳤다. 엄마 커피 좀 끓여주시겠어요? 엄마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엄마가 걸음을 뗄 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할머니는 커피 물을 안 쳤고 나는 계속 유호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계단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몰래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다. 엄마가 벽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는 계단에 주저앉으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엄마가 헉헉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물. 나는 너무 놀라서 엄마 하고 소리만 질렀을 뿐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가 다시 헉헉거리며 물.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부엌에 달려가 물 한 잔을 떠왔다.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간신히 속삭였다. 위층에 아빠가. 나는 몇 초 뒤에나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다. 어느새 복도로 나온 할머니가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를 제치고 위층으로 가 욕실에서 아빠를 찾아냈다. 아빠는 욕조에 누워 있었다. 물은 조금밖에 차 있지 않았다. 아빠는 거기 그냥 누워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빠의 파란 눈을 보고 아빠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는 겁에 잔뜩 찔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아빠, 왜 그래요? 하지만 아빠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빠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기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싫다며 평생 전화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할머니가 그 순간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구급차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자 2명이 아빠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아빠는 목욕을 하려다가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가 허탈하게 말했다. 이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란 말이야?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저녁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당신의 엄마가 됐건 나나 마티 오빠, 오스카리, 투오모가 됐건 그 누구하고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했다. 투오모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무스티와 놀았다. 오스카리는 아빠한테 가겠다고 떼를 썼다. 나도 병원에 갈 거야. 나도 병원에 가고 싶단 말이야. 마티 오빠가 할머니한테 물었다. 아빠 병문안은 언제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말했다. 난 병원에 안 갈 거야.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문병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였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어느 방, 어느 장소가 됐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쯤은 나도 알았다. 게다가 그렇게 필연적인 일들이 꼭 슬프라는 법도 없었다. 당연히 기쁜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병원에 가고 안 가고는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아주 분명했다. 그런데도 나는 슬픈 일이 한 번 일어났던 장소가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다시 병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전날보다 침착했다. 의사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거래. 마음을 굳게 먹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만 않으면 아빤 아직 젊으니까.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아빤 벌써 말도 좀 하신단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달 동안 고집을 부렸다. 대신 아빠한테 보내는 쪽지를 엄마나 마티 오빠 편에 보냈다. 나는 아빠한테 병원이 무섭다고, 하지만 아빠 생각은 많이 한다고, 또 학교에는 잘 다니고 있으며 비르기튼의 집에 자주 놀러 간다고 썼다. 나는 그 밖에도 별별 이야기를 다 써서 보냈다. 딱 한 가지, 내가 병원에 가면 아빠가 죽을까봐 겁이 난다는 이야기만은 절대 쓰지 않았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비르기튼의 집에서 한 번 잔 적이 있었다. 그때 비르기트는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집 짓는데 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아빠가 일을 못해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다시 건강을 되찾지 못하시면 우리는 집을 또 팔아야 할지도 몰라.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 집 마당에도 눈이 꽤 많이 쌓여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쌓인 눈은 마티 오빠가 치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새하얗다. 여름의 불빛을 따라 모기가 춤추듯 불 켜진 현관 등 주위로 눈송이들이 넘실거렸다. 난방을 하지 않은 방들의 유리창에는 육각형 모양의 얼음이 하얗게 얼어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처럼 보였다. 비르기트의 방 창문은 이중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물바지 솜이 깔려 있었다. 유리 사이에 끼는 김은 물방울이 되어 솜 위로 떨어졌다. 창턱에는 볼펜과 색연필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볼펜이 이렇게 많다니. 나는 비르기트를 돌아보았다. 비르기트는 미소만 지어 보였다. 나는 조금 언짢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볼펜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니? 아무도 없어. 비르기트는 또 다시 미소를 머금었다. 그럼 넌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비르기트는 대답하면서 말을 조금 더듬었다. 산 거 아니야. 비르기트는 지금까지 나와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말을 더듬은 적이 없었다. 당황하거나 겁을 먹었을 때에만 더듬는 버릇이 나왔는데 내 앞에서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으니 당연히 말을 더듬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 선물 받았니? 아니, 훔쳤어. 어, 그랬구나.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비르기트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 애가 창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왠지 창피했다. 나는 창문에 대고 중얼거렸다. 필요하지 않은데 물건을 훔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비르기트가 대꾸했다. 하지만 재밌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나뭇가지와 담장과 땅바닥에 떨어지는 눈송이만 바라보았다. 시니카. 비르기트가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을 내게 털어놓은 뒤 나는 그 애를 피하기 시작했다. 비르기트도 물론 내 행동을 눈치챘다. 비르기트는 우리 집에 오면 마티 오빠와 이야기를 하거나 오스카리와 투오모와 놀거나 무스티와 뛰어다녔다. 나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한 번은 우리 학교에서 스키 대회가 열렸다. 내 스키는 아빠가 직접 만든 거였다. 그래서 스키에 신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금속으로 된 바인딩이 없고 대신 신발을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가죽 끈만 달려 있었다. 나는 혼자서 가죽끈을 제대로 조일 수가 없었다.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신발 밑에 거추장스러운 나무판을 매단 채 질질 끌고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내가 스키를 탄다고 하면 아빠는 늘 스키 밑바닥에 왁스를 칠해주었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병원에 누워 손가락, 발가락 같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움직이기 위해 끙끙 대고 있었다. 마티 오빠가 아빠를 대신해 내 스키 밑에 양초를 문질러 주었는데 집 뒤에서 시험해 보았을 때는 스키가 잘 미끄러져 갔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어 출발하니 스키는 조금도 미끄러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출발점을 떠나자마자 눈이 스키 밑에 뭉치기 시작했다. 나는 5번째로 출발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옆으로 비켜서서 눈을 긁어내야 했다. 얼마 안 가 26번째로 출발한 아이마저 내 옆을 지나갔다. 마음 같아서는 스키를 벗어 들고 걸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고 싶었다. 하지만 코스에서 걷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코스를 벗어나면 무릎까지 눈에 푹푹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내가 꼴찌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시니카였다. 시니카는 우리 반에서 체육을 가장 못하는 애였다. 스키도 잘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니카를 기다렸다. 우리는 스키를 질질 끌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시니카는 앞이 뾰족하고 제대로 구부러진 스키를 신고 있었다. 알루미늄으로 된 바인딩에 신발도 진짜 스키화였다. 문제는 시니카였다. 그 애는 스키를 탈 줄 몰랐다. 시니카가 말했다. 스키 같은 거 정말 타기 싫어 죽겠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스케이트뿐이야. 내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시니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어둠침침하게 높이 자란 전나무와 눈밖에 없는 숲속에서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둔다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았다. 우리가 천천히 다가오자 체육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이런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나는 여기서 고드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숲속에서 기분 좋게 산책이나 하고 있구나. 시니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댔다. 내게 새 친구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시니카네 집에 놀러 갔다. 시니카의 집은 아주 컸다. 시니카는 오빠 방과 언니 방, 안방, 엄마가 일하는 방, 자기 방, 부엌, 욕실을 비롯해 심지어 지하실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 지하실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다. 내가 물었다. 저 안에 돈이 가득 들었니? 시니카가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하나도 없어. 아빠가 가끔 사냥을 하러 가셔. 그래서 엽총이 2자루 있는데 그게 저 안에 들어있어. 아빠 말고는 아무도 못 만지게 하려고. 나는 시니카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시니카의 아빠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다. 눈가에는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이 잡혀 있었고 목소리는 컸다. 시니카가 나를 소개했다. 얘는 레나예요. 오늘 스키 대회에서 우리가 꼴찌였어요. 시니카의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느림보들이란 말이지? 옆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던 시니카의 엄마가 핀잔을 주었다. 제발 조용히 좀 말해요. 그러자 시니카의 아빠가 농담으로 맞받아쳤다. 여기 어디 잠자는 사람이 있나? 시니카의 엄마가 물었다. 너희들 이제 뭘 할 거니?
시니카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특별히 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시니카의 아빠를 바라보았다. 시니카의 아빠가 분위기를 띄웠다. 아, 그렇다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져야겠구나. 재밌는 사냥꾼 이야기가 많은데 내가 하나 해줄까? 시니카의 아빠는 우리가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곧장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자, 숙녀 여러분, 이리들 앉으시지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시니카를 바라보았다. 시니카가 소파에 앉아 나도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니카의 아빠는 잠시 턱을 문지르며 우리를 바라보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별로 오래된 얘기도 아니란다. 난 그때 술록 사냥을 하고 있었어. 미리 말하겠는데 술록은 보통 동물이 아니란다. 술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정작 술록을 직접 본 사람은 별로 없어. 핀란드에는 술록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술록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무작정 밖에 나가 찾아보라고 해. 그게 어디 그리 쉽게 눈에 띄나? 어쨌거나 어느 날 아침이었어. 난 총을 들고 곧 술록 발자국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어. 인디언처럼 발소리도 나지 않게 숲속을 걸었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건널 때처럼 가끔씩 좌우도 조심스럽게 살폈어. 하지만 나무 기둥만 보일 뿐 술록의 뿔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구나. 작은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아, 그런데 눈앞에 술록이 잠을 잔 흔적이 나타났어. 나는 여기에서 잤구나.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워낙 꼭두 새벽부터 길을 떠났거든. 술록은 대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를 때 움직이니까 나는 더욱더 소리를 죽여 걸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한 발 떼기가 무섭게 마른 가지 하나가 발밑에서 툭 하고 부러졌지. 그리고 곧바로 한 번 더 두두둑거렸어. 나는 아차 싶어 제자리에 멈춰섰어. 그런데 두두둑거리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야. 내가 한 발짝도 내디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뭇가지들이 두둑 두둑 거리더란 말이야. 그제야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소리는 내 등 뒤에서 나고 있었지. 몸을 돌린 나는 드디어 그놈을 봤어. 뿔이 엄청 크고 몸집이 집채만한 녀석이 나랑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거야.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러자 술록도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리며 달려왔어. 나를 사냥하려고 말이야. 목숨을 건지려면 나무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손에 무거운 엽총을 들고 나무에 오르는 건 무리였지. 그래서 총을 버리고 말았어. 술록이 나무 밑까지 왔을 때는 다행히 내가 막 안전한 곳까지 올라가고 난 뒤였어. 나는 자작나무 위에 앉아 있었고 술록은 나무 아래 서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내가 버린 엽총을 바라보았지. 난 술록한테 말했어. 미안하다. 나도 총을 들고 숲을 어슬렁거리는 게 그리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난 사냥꾼이란 말이야. 내가 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렴. 그러자 술록은 그런 변명은 하도 많이 들어서 고리타분하다는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어. 그러더니 내가 앉아있는 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쉬는 거야. 술록은 오전 내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누워있었어.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어도 움직일 줄을 몰랐지. 어느새 밤이 깊어졌지만 마찬가지였어. 나는 화가 나서 술록을 야단치다가 나중에는 제발 사라져 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술록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척 시치미를 뚝 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러더니 새벽녘이 돼서야 일어서더군. 녀석은 늘어지게 하품을 한 번 하더니 내 총을 힘껏 걷어찬 다음 나를 흘낏 올려다봤어.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지더군. 잠시 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총을 주워 들고 집으로 향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두리번거리지 않았어. 발소리도 죽이지 않았고 나는 화난 코끼리처럼 발을 쾅쾅 구르며 걸었어. 혹시 술록이 근처에 있으면 들으라고 말이야.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녀석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 술록도 나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지. 시니카와 내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시니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 거짓말이야. 물론 나도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시니카의 아빠가 좋아졌다. 시니카의 아빠는 비르기트 아빠와는 달리 열등감이 없어서 그렇게 유쾌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우리 아빠처럼 병원에 누워서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니 유쾌한 게 당연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슬프거나 화낼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그날 저녁을 시니칸의 집에서 먹었다. 저녁 식사는 시니칸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아줌마가 만들었다. 그 아줌마 이름은 안니키였다. 안니키 아줌마는 식탁을 차리면서 내게 상냥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줌마는 세련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허리에는 작은 하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시니카에게 속삭였다. 난 지금까지 블라우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 시니카의 아빠는 식사하는 내내 껄껄 웃으며 쉬지 않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시니카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애가 물었다. 너희 아빠도 저러시니? 내가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우리 아빠는 만돌린이랑 기타랑 아코디언을 연주하실 수 있어. 순간 목구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었다. 내가 나지막하게 덧붙였다. 정말 연주할 수 있으셨어. 병원에서. 내가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처음 갔을 때 아빠는 다리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아주 가늘고 힘 없어 보이는 아빠의 왼쪽 종아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했다. 물리치료사가 물었다.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빠가 대답했다. 네, 기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병원에 왔으니까요. 내가 아빠에게 입을 맞추자 아빠는 행복하다는 듯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물리치료사를 옆으로 데리고 가 아빠의 왼쪽 다리와 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랑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한단다. 나는 엄마와 젊은 물리치료사를 돌아보았다. 아빠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아니, 물리치료사 말고 내 왼쪽 팔다리 말이야. 둘 다 죽은 것처럼 내 몸뚱이 옆에 축 늘어져 있구나. 내장을 빼낸 가물치처럼 말이야. 나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려고 했었다. 아빠의 반쪽 몸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은 엄마한테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다. 아빠는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했다. 내 입장에선 자기 팔, 자기 손, 자기 손가락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빠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럼 제가 좀 꼬집어도 되겠네요? 그러렴. 꼬집든 비틀든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제발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나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아빠의 손등을 살짝 꼬집었다. 아빠가 말했다. 그렇게 살살 꼬집으면 내 멀쩡한 팔도 못 느끼겠다. 나는 좀 더 세게 꼬집었다. 이번에는 세포가 학교에서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아주 아프게 비틀었다. 하지만 아빠는 고개만 내저을 뿐이었다. 아무 소용없단다. 아직 때가 안 됐어. 하지만 두고 보라지. 내 꼭 해내고 말 테니까. 녀석들 게으름이나 피우며 아무 느낌도 없이 내 몸에 붙어 있지는 못할걸. 며칠 더 쉬겠다면 쉬라고 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림없어. 호되게 훈련시킬 거니까.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세게 두드렸다. 엄마와 물리치료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맞아요. 그래야죠. 전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또 주물러 보자고요. 아빠가 내게 물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나는 시니카네 집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 걔네 아빠는 사냥을 하세요. 아빠도 술록을 잡은 적이 있어요? 아니, 난 토끼랑 오리밖에는 못 잡아봤단다. 총도 작은 것밖에 없었거든. 술록이나 곰사냥은 엄두도 못 냈지. 그런 동물들은 나한테 너무 커. 곰이나 술록과 맞닥뜨리면 난 겁을 먹었을 거야. 난 겁쟁이거든. 내가 말했다. 누구나 커다란 야생동물 사냥꾼일 필요는 없죠. 뭐. 그렇다고 아빠를 겁쟁이라고 할 순 없어요. 아빠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용감해요. 당신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귀어 보지 못했으면서 뭘 그래?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당신을 낚아챘잖아?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덥석 안겨버렸다고. 덕분에 지금 어린애 넷이랑 불구자 하나랑 은행 빚을 잔뜩 안고 버둥거리는 신세가 된 거라고. 아빠는 큰 소리로 웃으며 호기를 부렸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싫었다. 아빠가 그렇게 웃는 것이 싫었다. 엄마가 대꾸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언제나 알고 있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가게 다리나 움직여요. 다음 일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 때 보면 엄마는 꼭 할머니처럼 말했다.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말하게 될 테지. 그러면 내 말투도 할머니 말투랑 똑같아지는 거야. 상상만 해도 어찌나 우습던지. 내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웃음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만돌린을 다시 켤 수 있는 날이 올까? 엄마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자꾸 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아빠한테 말했다. 노래는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가 미소를 짓더니 엄마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아내가 되어준다면 내 평생 당신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리. 당신의 아침을 한 자락 노래로 깨워주리. 일어나요. 아무 걱정 마요. 엄마도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들이 당신 침대에서 아리아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이 아리아는 당신을 위한 거야. 아빠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아빠가 나를 불러세웠다. 내 엄마를 특별히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게 있나 생각 좀 해보려무나. 요즘 내 엄마에겐 웃을 일이 없잖니.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할 뾰족한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한테 약속했다. 꼭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병실을 나오자 이번에는 엄마가 내게 같은 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병원에 자주 좀 오렴. 아빠는 요즘 정말 힘들어하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걸 생각해 보겠니? 그림을 그려도 좋고 뭘 좀 만들어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햇살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눈밭을 내려다 보았다. 내가 빙긋 웃으며 장난을 쳤다. 겨울 풍경은 그냥 하얀 도화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너무 쉽게 하려고만 들지 말고. 하지만 엄마도 따라 웃었다. 삼총사. 나는 시니카와 노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수학 시간에 비르기트가 내게 쪽지를 한 장 내밀었다. 쪽지에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친구 안 할 거니?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였다. 비르기트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비르기트를 칠판 앞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비르기트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더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내가 속삭였다.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갈게. 비르기트는 나를 쳐다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래도 비르기트네 집으로 갔다. 비르기트의 엄마가 나를 반겼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비르기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단다. 병원에 계신 아빠 문병을 다니느라고 바빴겠지? 내가 대답했다. 네, 조금요. 비르기트의 엄마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래, 내 아빠는 좀 어떠시니? 거동은 좀 하시니? 비르기트의 아빠가 끼어들었다. 너무 무리를 했어. 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니까. 밤낮으로 일하는데 손에서 망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어. 내가 말했다. 아빠는 욕탕에서 쓰러지셨어요. 비르기트의 아빠가 대꾸했다. 아니, 사내가 욕탕에 들어눕긴? 그건 갓난아기들이나 하는 거지. 사우나랑 술, 그게 남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어쨌거나 내 아빠한테 안부 전해라. 그리고 집에 남자 일손이 필요하다면 아무 걱정 마라. 나한테 어디가 문제라고 말만 하렴. 그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비르기트의 엄마가 말했다. 아이고, 이즈프도 손 좀 봐줘요. 현관문이 안 닫힌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요? 비르기트의 아빠가 내게 두 눈을 찡긋해 보이며 농담을 했다. 그래야 늘 집안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나는 웃으면서 위층 비르기트의 방으로 갔다. 비르기트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고 있었다. 겉표지에는 알렉산드르 뒤마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말했다. 우리 집에도 뒤마가 쓴 책이 있어. 제목은 춘희야. 하지만 그건 어른들이 읽는 연애 소설이라서 아직 안 읽었어. 비르기트가 대꾸했다. 그건 그 뒤마가 쓴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디마가 쓴 게 맞아. 넌 내가 글자도 못 읽는 줄 아니? 거기 알렉산드르 디마라고 쓰여 있단 말이야. 비르기트가 웃으면서 차분히 설명했다. 비르기트는 싸우거나 화내는 법이 없었다. 춘리를 쓴 알렉산드르 디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랑 삼총사를 쓴 알렉산드르 디마의 아들이야. 내가 말했다. 그게 정말이라면 진짜 바보 같다. 아빠랑 아들 이름이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안단 말이야? 그건 내 말이 맞아. 비르기트는 오빠의 사전을 가지고 오더니 두 사람 이름이 나온 곳을 펼쳐 보였다. 그런 면에서 비르기트가 나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았다. 비르기트는 역사 소설을 좋아했다. 무슨 왕과 여왕이 어떻고 공작과 백작이 어떻고 전쟁과 평화가 어떻게 됐는지 줄줄 꿰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비르기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였다. 비르기트가 물었다. 너도 알렉산드르 디마가 지은 책 읽어볼래? 어떤 알렉산드르?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비르기트가 뜬금없는 말을 했다. 난 셜록 홈즈 이야기가 제일 좋아. 내가 놀라서 외쳤다. 셜록 홈즈가 좋다고? 하지만 셜록 홈즈는 늘 사기꾼이랑 도둑을 잡아내는데. 비르기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비르기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비르기트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아빠는 나더러 엄마가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을 하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있지? 비르기트가 물었다. 그래서 넌 뭘 할 건데? 아빠한테는 뭘 해드릴지 벌써 결정했어. 블루베리랑 링곤베리가 많이 열린 숲을 그려드릴 거야. 엄마한테는 뭘 해드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 비르기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거울이나 향수를 사드려. 난 돈이 없는걸. 그리고 엄마에게 새 거울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 벌써 한 개 있거든. 그나마 자주 들여다보시지도 않아. 향수는 싫어하시고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하나 받으셨는데 그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러셨어. 아유, 꼭 쥐 오줌 냄새 같아요. 라고. 비르기트가 내 말을 받았다. 어쩌면 정말 쥐 오줌일지도 모르지. 예쁜 병에 넣기만 하면 뭐든지 잘 팔린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한테는 꽃병이나 음반이 좋을 것 같아. 엄만 음악을 좋아하거든. 어쩌면 그래서 아빠랑 결혼했는지도 몰라. 아빠는 무슨 악기든 연주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 아빠는 엄마를 휘파람으로 꼬였을 거야. 우리 아빠는 휘파람을 잘 불거든. 잠시 뒤 우리는 부모님 이야기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이제부터 늘 나, 비르기트, 시니카 이렇게 셋이서 다니기로 했다. 삼총사처럼. 비르기트가 말했다. 하지만 비밀은 두 사람만 아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비르기트가 특별한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비밀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일기장에만 적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생각이 있을 뿐이었다. 무스티와의 이별. 엄마가 말했다. 더 이상은 무스티를 못 키우겠다. 엄마는 무슨 깨지는 물건 다루듯 빵을 식탁 가운데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스카리가 부엌에서 뛰쳐나가더니 부엌에 있는 무스티 옆으로 달려가 누웠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돼요. 마티 오빠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왜요? 걔가 뭘 잘못했는데요? 오빠한테 무스티는 어느새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오빠는 산책 갈 때 늘 무스티를 데리고 다녔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무스티를 훈련시키는 일을 떠맡은 것도 마티 오빠였다. 나는 등을 펴고 꼿꼿하게 앉아서 잔뜩 화난 얼굴로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할머니는 늘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무스티가 부엌에 어슬렁거리는 것도 싫어했고 개털과 개 밥그릇이 지저분하다고 늘 구시렁댔다. 나는 무스티를 딴 데 주기로 한 것이 할머니의 생각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난 이 일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 엄마가 말했다. 걔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우리 집은 음식 찌꺼기가 거의 나오지 않잖니. 푸주간 주인도 이제는 소시지 찌꺼기나 뼈를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오스카리가 복도에서 외쳤다.
무스티는 내 걸 먹으면 돼요. 무스티도 쫓겨나지 않겠다는 듯이 컹컹 지저댔다. 엄마가 조금 난처해하면서 고백했다. 그래서 내가 벌써 레비오 부인한테 무스티를 데려가지 않겠냐고 말을 해놨어. 레비오 부인은 엄마와 아빠가 아는 사람으로 혼자 사는 친절한 아줌마였다. 가을이면 자기 집 마당에서 딴 사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한테 사탕을 사주기도 했다. 우리는 레비오 아줌마를 좋아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아줌마가 싫었다. 젠장. 마티 오빠가 자리를 박차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내가 엄마한테 말했다.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엄마도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묻긴 뭐하러 물어. 너희들 대답이 안 들어도 뻔한데. 엄마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상 치우는 것을 돕지 않았다. 엄마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투오모도 무스티의 검은 털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스카리 반대쪽에 누워 있었다. 오스카리는 팔로 무스티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무스티는 가만히 누워 동생들의 슬픈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무스티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위층 내 방으로 가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가 싫다. 고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 나는 엄마가 싫을 때가 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문장도 지우고 이번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엄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엄마가 싫다. 아빠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무스티는 집에 없었다. 엄마가 말했다. 나도 좋아서 준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생기가 없었다. 투오모와 오스카리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양탄자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조용히 굴리고 있었다. 마티 오빠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오빠더러 어디에 갔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할머니가 빵과 우유를 주었지만 오빠는 먹지 않겠다고 했다. 저도 딴 집에서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마티 오빠는 반항적인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마티 오빠는 어깨만 으쓱했다. 내가 말했다. 아빠라면 그까지 뼈다귀 몇 개 때문에 무스티를 딴 집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내고 말고요. 엄마가 벌컥 화를 냈다. 그래, 안 보내셨겠지. 아빠가 지금 당장 무슨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줄 아니? 내 아빠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온갖 수발만 받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소리쳤다. 엄마는 아빠가 뭐 반신불수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엄마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아니지. 하지만 우리 집의 껄끄러운 일들은 왠지 모두 내가 처리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부엌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엄마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의 발은 바닥을 굳게 디디고 있었고 내 발은 허공에서 대롱거렸다.